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탄어 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탄어 스님의 미래학 정역 8궤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오늘은 복희 8궤, 문왕 8궤, 정역 8궤를 세 궤도를 가지고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401쪽에 제가 궤도와 함께 해설을 다 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복희 8궤, 문왕 8궤 이 두 궤도는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봐오셨던 겁니다. 몇천 년 동안 있어 왔던 것이죠. 이런 궤도들이 전부 하도와 낙서에서 중국에서 나왔던 궤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역학적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이 문왕 8궤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희 8궤, 문왕 8궤 두 가지만 있었을 때는 이 복희 8궤는 선천이고 문왕 8궤가 후천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했던 분이 소강절과 같은 역학자였고 주자도 주의라고 하는 분도 주역에 아주 달통했던 분이죠. 그 주역 본의 같은 책은 굉장히 그 뛰어난 책이고 성리학의 시스템, 주자학의 시스템은 주역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새로 나온 문왕 8궤 이후에 그 정역 8궤라고 하는 것이 김일부 선생의 궤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왕 8궤는 북쪽과 남쪽에 건곤이 있지 않지요. 건곤이 있지 않아요. 근데 복희 8궤에 보면 건곤이 정확하게 남북으로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손, 감리, 간태라고 하는 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희 8궤에는. 근데 이 복희 8궤는 보시면 숫자가 1, 2, 3, 4, 5, 6, 7, 8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하늘의 도를 뜻한 거라 그랬거든요. 굉장히 옛날의 역학의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변해서 문왕 8궤가 형성됐어요. 문왕 8궤가 나오면서 나온 게 이제 비로소 이제 주역의 시스템이 된 건데 여기에 보시면 건곤이 말이죠. 건곤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탄어 스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건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쪽으로 치우쳐서 태라고 하는 소녀를 길러주고 있다. 땅이, 이 지구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땅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했던 기억나시죠? 젊은 처녀다. 땅이라고 하는 건 의미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땅을 키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건곤을 대신해서 감과 리가, 감리, 물과 불이 음양을 아버지 건곤을 대신해서 남북에 있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쪽은 진이라고 하는 것이 장남이 이쪽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부모를 대신해서 장남이 이쪽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왕 8궤의 도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오가 있는 겁니다. 오가. 그래서 마방진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역학하시는 분들은 많이 압니다. 중간에 오가 있고 이쪽으로 더하고 이쪽으로도 다 더해도 15가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마방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왕 8궤도를 여기 5가 있으면 다 더하면 15가 되죠. 3, 7 그죠? 5 중간에 4, 6, 5 그러면 전부 다 15가 되죠. 쌍은 말이죠. 쌍은 원래는 이 태와 간이 서로 소남과 소녀가 짝인데 이 두 개가 서로 진손이 서로 짝이 맞춰져 있지 않으나 문왕 8궤는 가운데 있는 5를 더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같은 숫자가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냐? 이 지구 상황이 문왕 8궤의 상황은 있는 그대로는 정확하게 대칭이 안 되고 균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제3의 어떤 다른 숫자로 인해서 조율되고 조화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문왕 8궤의 시절이다. 그럼 문왕 8궤의 시절은 인도다 그랬습니다. 그 조율을 해주는 게 누구냐? 성인이 내려오셔가지고 성현이 내려와서 교육을 하고 가르침을 주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법에 따라서 이치를 배워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5가 안에 있으니까 리, 남, 구, 리라고 돼 있잖아요. 1부터 9까지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왕팔계 시대를 살고 있고 정역팔계로 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정역팔계의 존재를 아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타너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미래상에 대해 미래상이 변화해 나갈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며 그 다음에 이것이 한국의 계룡산에서 나온 것이다. 계룡산을 간산이라 그럽니다. 다른 이름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왕팔계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그 다음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아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정역팔계에 입각해 보면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10이라는 수가 등장했어요. 10수가 등장한 겁니다. 문왕팔계, 복희팔계는 8까지밖에 없고 문왕팔계는 9까지밖에 없고 정역팔계에 1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 바둑도 9단까지밖에 없고요. 태권도도 9단까지밖에 없어요. 10단이 없습니다. 10단은 입신의 경지라 그래가지고 10단이 없습니다. 1부터 9까지밖에 없는 거와 1부터 10까지 있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문왕팔계의 시절에서 정역팔계로 오면 지도라, 땅의 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문왕팔계에서 정역팔계로 넘어갈 때는 인간이 스스로 깨우쳐서 인간이 스스로 자정 능력에 입각해서 세계가 바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자면 말법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땅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땅이 움직인다. 정역팔계 시대는 땅이 움직인다. 땅이 움직인다는 것은 기후의 변화, 지질의 변화, 모든 대격변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기울어진 세계가 바르게 여기에 간과 태, 손과 진, 건과 곤, 그죠? 간과 리, 건곤이 정확하게 남북에 서 있고 그 다음에 간태가 정확하게 소남 소녀가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청춘이 딱 짝을 이루고 있으며 이 장녀, 장남이 짝을 대해서 보고 있고 불가물이 중남, 중녀가 정확하게 짝을 이루어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르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정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요 안에 있는 설계전 6장이라고 하는 신야자, 묘, 만물지, 위원자라고 하는 요 부분 건과 곤, 오와 십, 오라고 하는 것은 황극수고 10이라고 하는 수는 무극수입니다. 이 숫자가 정확하게 서 있고 음양이 정확하게 맞아져 있는 세계가 구현되는 게 정역팔계의 시대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걸 표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복희팔계, 문왕팔계, 정역팔계는 천도, 인도, 지도요. 복희팔계는 탄생, 생역이고 문왕팔계는 장역, 성장이요. 정역팔계는 성역, 완성이다. 그 다음에 문자와의 관계는 복희팔계는 문자 이전의 자연의 역이요. 문왕팔계는 문자 이후의 인위의 역이라면 정역팔계는 문자를 초월하는 신화의 역이다. 정거가 뭐냐? 이거는 복희팔계는 설계전 3장, 문왕팔계는 설계전 5장, 정역팔계는 설계전 6장에 있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복희팔계, 문왕팔계를 합쳐서 선천역이라고 하고 정역팔계를 후천역이라고 합니다. 동학이라든지 증산도라든지 많은 이 정역이라든지 이 부분의 후천세계, 후천개벽 이런 얘기가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선천세계에서 후천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희팔계는 선천의 선천, 문왕팔계는 선천의 후천, 정역팔계는 후천의 선천이다. 그러면 지구가 이제 하추교역기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여름이 되었지만 지구가 이제 가을이 되면 성숙해진다. 지구의 운명은 반밖에 오지 않았다. 지구는 종말을 맞이한다는 형태의 지구가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시 지구로 태어나서 오게 되어 있다. 그 대신 지구라고 하는 환경이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 심판이 아니라 성숙이자 결실이다.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는 시절로 오는 것이 바로 후천역학이고 정역팔계라고 하는 가을의 역학이다. 지구는 수명이 이제 반밖에 오지 않았고 태라고 하는 소녀, 젊은 처녀가 이제 성숙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역법으로 보면 문왕팔계, 복희팔계는 윤달이 있는 윤역이다. 정역팔계는 윤달이 없어진다 그럽니다. 1년이 360일이 되고 한 달이 정확하게 30일이 돼서 그 봄과 가을밖에 없다 그래요.
봄과 가을밖에 없어서 이 정역을 지은 김일부 선생은 책의 정역의 맨 마지막에 말이죠. 그 24절기를 이름을 새로 지어놨습니다. 입춘, 입추, 그다음에 동지 이런 게 없어요. 이름이 전부 다 조화로울 화자와 화활 화자 이걸 가지고 24절기 이름을 새로 다 지어놨습니다. 정역 8개의 시대가 오면 봄과 가을밖에 없답니다. 여름과 겨울이 없답니다. 그러나 문왕 8개에서 정역 8개로 넘어갈 때 거대한 지구의 변혁이 일어날 때는 봄과 가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는 극한과 극서가 오게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로 보면 복희 8개, 문왕 8개, 정역 8개를 상징하는 것이 이렇게 되지만 이 세 가지는 다 공통되는 겁니다. 정역 8개의 중요한 것은 무국수 10이 등장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007지가 세계 변화의 핵심이다. 타너스님 말씀입니다. 타너스님이 정역 8개 해설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죠. 지도의 변화는 바로 곤남 건북의 이면에 2007지라 적어진 것이 그 변화의 상을 암시해 준 것이다. 요 앞에 여기 나와 있죠. 2007지라고 했는 남북에 2007지가 들어있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7화의 2는 음수를 의미한 것이고 7은 양수를 의미한 것이며 진은 수를 의미한 것이고 천은 화를 의미한 것이니 이천이라 하면 음화, 즉 잠재한 불이라는 뜻이다. 이 잠재한 불이 120년 전부터 지구의 밑으로 들어가서 천중만첩의 빙의 빙산을 녹이게 된 것이다. 이천이라고 하는 것이 북쪽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재된 불기운이 벌써 정역 8개가 김일부 선생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북극물이 녹기 시작하는 기운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매일 400여리밖에 못 오른 것인데 빙해가 하류하여 극동 일본해까지 접한 것이 해방되던 해, 즉 을류년 우리가 해방되던 1945년 그때 이후로 본다면 지금은 점점 창일하여 오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여러분 북빙하가 녹기 시작한 것이 김일부 선생이 이 정역이 나올 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 궤도가 나올 때부터 해방할 때 우리가 해방될 때 이미 그 기운이 녹은 물이 일본에까지 이제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타너스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장 잘못된 것이 기계론적인 숫자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빙하가 지금 오늘 이만큼 녹았으니까 올해 요만큼 녹았으면 내년에는 이만큼 녹는다. 요 순서대로 이러한 그 상황으로 간다면 몇십 년 뒤에 빙하가 다 녹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잘못된 거다. 어리석은 거다. 타너스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울에 고드름이 녹는 거를 한번 봐라. 이거죠. 처음에 고드름이 녹을 땐 안 녹죠. 껑껑 얼어 있어가지고 녹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김일부 선생이 처음에 정역이 나왔을 때 그때일 겁니다. 그러다가 한 방울 한 방울 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해방되던 해에 이제 물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 나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뚝뚝뚝뚝뚝뚝 급속도로 고드름 물이 떨어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드름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녹을 때까지 붙어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고드름 얼음이 그냥 뚝 떨어집니다. 북극에 있는 빙해빙산이 갑자기 쑥 무너지는 순간이 되면서 있는 물에 그냥 녹아버리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급속도로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수조 남천이요 수석북지라 북쪽에 있는 북쪽 땅에 있는 그 빙하가 녹아서 그 물이 남쪽에 있는 하늘에 몰려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불에서 생산돼서 불 때문에 물이 나와서 그것이 천하에 삼극지리가 없어지는 세월이 온다. 그래서 정역의 시대가 한번 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북빙하가 완전히 풀려서 무너질 때 지구에 변화가 오는 것이다. 이 타너스님 말씀입니다.
현금 지구가 조금 측면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반하여 그때는 지구가 정면으로 서면서 세계적인 지진과 해일로 변화가 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란서 예언가의 세계 멸망기가 아닌가 한다. 노스트라다무스 얘기하는 거지요. 또는 성경의 말세에 불로서 심판한다는 시기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 예언가의 말은 심판이니 멸망이니 하였지만 역학적인 원리로 볼 땐 심판이 아니라 성숙이며 멸망이 아니라 결실인 것이다. 그러나 그때엔 세계적인 지진 해일로 인하여 현존 인류가 6할 내지 8할이 없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심판도 되고 멸망도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타너 스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심판이 아니요 성숙이라는 말은 지구가 천지조판 이래로 지금까지는 미성숙이었다가 120여 년 전부터 잠재한 불이 지구 밑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빙하가 완전히 풀리면서 지구에 성숙이 오는 것이다. 멸망이 아니요 결실이라는 말은 지금은 육지가 바다에 비해 4분의 1임에 반하여 성숙 후에는 바다가 4분의 1로 축소되고 육지가 4분의 3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지구에 큰 변화가 와서 육지가 훨씬 많아진답니다. 자, 이 얘기가 지금까지 타너 스님이 예견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져 왔는데요. 이 얘기를 아직까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과연 어디까지 믿으며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축이 바로 선다. 그 다음에 1년이 360일이 되고 윤달이 없어지고 역학이 정확한 달력이 새로운 칼렌더가 열린다는 겁니다. 정역이라고 할 때 역은 바뀔 역자는 달력할 때 역자다. 역은 역자는 역야라 이렇게 김일부 선생이 대역서 서문에 밝히고 있거든요. 새로운 칼렌더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1년이 365점 며칠 이래서 뒤에 소수점짜리로 나오는 그런 윤달이 없어진다. 윤년이 없어진다. 그런 소수점으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하게 살지 않는다.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그 정확한 형태로 살지 않는 중간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시절이다. 그러나 정역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정확하게 사는 사람이 바르게 살게 되는 그런 이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육지는 이렇게 늘어나고 인류는 이렇게 감축된다면 수생어 화 고로 천하의 무 상극질이라고 물이 불에서 나오는 고로 천하의 상극의 이치. 여기서 상극은 타너 스님은 전쟁으로 봤죠. 전쟁의 이치가 없다는 고인의 말씀도 여기에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 궤도가 정역 8개가 복희 문왕 8개와 다른 점은 수미가 도취된 점이다 이랬어요. 이게 뭐냐? 선천 8개는 머리가 안에 있고 꼬리가 밖에 있으며 근본이 안에 있고 말이 외에 있어서 마치 군주의 일령하에 명령 하나에 천하 신민이 복종하는 것과 같거니와 정역 8개는 이와 반대로 수가 머리가 바깥으로 가고 꼬리가 안에 들어와 있으며 근본이 밖에 있고 말이 속에 있어서 마치 만민이 주체가 되고 일군이 객체가 된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본 군마를 말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1인 독재의 통치 시대는 선천사가 된 것이요. 앞으로 오는 후천 시대는 만민의 의사가 주체가 되어 통치자는 이 의사를 반영시킴에 불과할 것이니 강태공의 말씀에 천하는 천하인의 천하여 1인의 천하가 아니다라는 것도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실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복희 8개, 문왕 8개의 괴의 모양이 간이면 간상년이라 그래서 이 위에가 이어져 있는 양효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형태를 보면 이 글자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전부 다 거꾸로 돼 있습니다. 보고 있는 방향이 반대로 돼 있죠. 이게 이 전부 다 말이죠. 손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여기 손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는 손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미가 바뀌어 있어요. 괴가 안팎이 바뀌어 있고 수미가 도취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지금까지 있어 왔던 지구의 모든 변화 양태가 근본적으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수미가 도취된다. 수미가 도취된다. 수미가 도취된다. 음양이 변화한다. 여러분 그러면 민본군말의 시대가 온다. 임금이 군왕이 지배하고 백성들이 다 그 밑에서 명령을 받고 살던 시대가 아니라
군왕이 밑으로 오고 백성이 위로 간다. 백성이 요구하는, 시민이 요구하는 바를 위정자가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온다. 민본군말의 시절이 온다. 이 궤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갑을도치의 시절이 옵니다. 갑을이 도치된다. 갑과 을이 뒤바뀝니다. 이 얘기가 이제 숫자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게 정역 8개를 봤는데 무슨 말이 있었냐 하면은 수조 남천이요 수석북지라 그러면서 수화기재해여 화수미재로다 이런 구절이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수화기재라고 하는 것이 선천시대입니다. 수화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수하니까 이게 1, 2잖아요. 그렇죠? 1과 2. 1, 2, 3, 4, 5, 6, 7, 8, 9의 시대가 정역 8개는 거꾸로 19, 8, 7, 6, 5, 4, 3, 2, 1까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절이 이 시절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하잖아요. 그죠? 수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뭡니까? 여기에는 여기가 화가 되고 여기가 수가 되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 6과 7. 그럼 요거 수화 아닙니까? 요것도 1과 2가 수하죠. 요게 이제 흔히 말해서 요것이 바로 문왕 8개의 시대고 요건 이제 정역 8개의 시대죠. 정역 8개의 시대는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화수괴가 되는 것이죠. 화수가 된 겁니다. 여기도 보면 6과 7이 7과 6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화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 기재계 64개 가운데 63번째 개가 기재계입니다. 이미 다 끝이 났다. 주역 개가 건계, 곤계 해서 쭉 가서 말이죠. 63번째 개가 기재계입니다. 다 끝이 났다. 근데 마지막에 64번째 개가 미재계입니다. 아직 끝이 안 났다. 우리 미제 사건 그러잖아요. 아직 끝이 안 났다.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다시 건계로 돌아가요. 그래서 원한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화수미재계고 수화기재계거든요. 근데 이 역학을 김일부 선생은 이 역학 전체의 숫자적인 비밀을 수화기재해요 화수미재로다. 수화기재의 시절이 화수미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1, 2, 3, 4, 5, 6, 7, 8, 9가 19, 8, 7, 6, 5, 4, 3, 2, 1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이거하고 자 여기 10까지 있는 거하고 자 여러분 문왕 8개는 숫자가 9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가운데 여러분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 가운데 수가 뭡니까? 5죠. 5입니다. 그래서 문왕 8개의 마방진의 가운데가 5가 있어요. 그다음에 양수는 홀수죠. 그렇죠? 자, 이게 전부 다 양이었습니다. 양이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2, 4, 6, 8이 음이잖아요. 문왕 8개의 시대는 음이 숫자가 하나 부족합니다. 양이 숫자가 5개가 있고 음이 4개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시작은 양이하죠. 끝도 양이하죠. 가운데도 중간도 양이하죠. 그러면 2, 4, 6, 8은 뭐 합니까? 음은 숨어줬죠. 그래서 주역은 건계로 시작해서 항상 양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세계였죠. 문왕 8개의 시절은 양중심의 사회입니다. 양중심의 사회. 근데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면 이 수화기재가 화수미재로 바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완전 다른 세상이 한번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 1부터 10까지가 있으면 가운데 숫자가 뭐가 됩니까? 5와 6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4개가 있고 여기에 4개가 있으니까 6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중간수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정역에서는 타너 스님은 설명한 게 없지만 포오, 그죠? 함육, 포오 함육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5와 6을 함께 포괄해서 머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여기에서 정역 8개에서 이 태라고 하는 이 소녀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죠? 성숙하지 못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문왕팔계에서 여기서 기울어져 와서 남북에 정확하게 있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울어져서 이 소녀를 길렀다 그랬습니다. 지금 2, 4, 6, 8밖에 없는 음을 기른 거죠. 음을 더 발전시킨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지구를 발전시켜 가지고 이것이 확장돼서 커져서 여기에 정역팔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건곤이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 자리로 갔고 이 곤이 이 태가 컸기 때문에 태의 상대가 되는 간이 정확하게 왔어요. 그러면 음양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쌍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시작은 1이니까 양이 했죠? 양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무리는 누가 합니까? 음이 합니다. 그죠? 무국수입니다. 무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교 해통 사상에 보셨습니까? 공이라고 하는 게 무국이죠. 역학에서 배우셨죠. 태극이 무국이고 태극이고 했을 때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십수거든요. 이건 음수입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태극이었죠. 태극 중심의 시대에서 무국 중심의 시대로 넘어오면 이게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라고 하는 진정한 반야의 진리가 세상에 보편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가운데가 양과 음과 양이 한가운데 같이 서게 되죠. 양도 5개, 음도 5개요. 시작은 양이하고 끝은 음이하고 가운데는 음양이 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역팔계는 남녀가 평등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정역팔계가 이 괴가 1885년에 정역이라는 책이 나왔고 1879년에 저 괴를 획괴를 했습니다.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 이후에 100년 이후의 세계 1979년 그다음에 1985년 이때부터는 이제는 음양이 평등한 세계로 이 세상이 가게 됐다. 건도의 세계가 건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가 건곤이 함께 가는 세계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 세계가요 198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민주화라고 하는 형성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본군말입니다. 독재 국가들이 막을 내리기 시작하는 스타트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요. 민주라고 하는 형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녀라고 하는 부분에 여성학이나 이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활약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가 되었을 겁니다. 세상에 역학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된 것이라는 것이죠. 타너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앞으로 여성이 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나오고 이제 남녀가 완전히 평등한 세상이 온다. 그 다음에 이런 세상이 왔을 때에 그 세상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남녀가 불평등한 시절은 없다. 남녀가 평등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만나는 10이라는 숫자가 이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로 완전히 구현된 게 뭡니까? 화엄입니다. 화엄. 화엄학의 세계는 전부 십수의 세계로 되어 있죠. 9라는 숫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10,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 10이라는 숫자, 10법계로 다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됐을 때 나올 때 뭐가 됩니까? 무예가 완성되죠. 무예. 장애가 없는. 사사무예가 열린다 이 말이죠. 1980년대 이후에 말이죠. 본격적인 스마트 시대가 열린 거죠. SNS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본격적으로 사사가 무해한 시대, 화엄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학, 타너 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했을 때 타너 스님이 이 화엄학과 이 정역을 왜 같이 이 얘기를 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앞으로 정역이 말하는 십수의 세계, 무국의 세계, 공의 세계, 화엄의 무예의 세계와 정역이 말하고 하는 이 세계는 이제는 함께 가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타너 스님이 화엄학의 시대가 한번 열릴 것이다. 세상에는 무예의 시대가 열리고 진정한 불교의 완성된 불교의 반야의 세계가 한번 활짝이 열릴다. 이때 이 문왕팔계의 구수로 끝이 나는 세계가 수화 기재의 세계가 화수 위재의 세계로 한번 변화될 때에
거대한 지구의 변화가 온다. 그러나 그 변화가 오고 나면 그 이후에 엄청난 우리가 말했던 성인들이 말씀하셨던 경전의 세계가 한번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올 때 중간에 거대한 대변혁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의 근본은 2007지에 의한 것이다. 땅 속에 엄청난 잠재한 불이 들어가서 북극물을 녹이고 땅이 변화가 오고 지질의 변화가 오면서 거대한 지진과 해일이 화산이 폭발하고 이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기온 변화가 오고 그다음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기후의 현상들, 기상 이변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오면서 땅이 한번 뒤집어져서 흔들린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9까지 되어 있는 숫자가 10의 숫자가 되면서 10수가 열린다. 그래서 19876으로 거꾸로 내려오는 숫자가 되게 됐다. 그러면 1, 2, 3, 4, 5, 6, 7, 8로 돼 있던 세계에서 10으로부터 내려오는 세계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 여성들이 을이, 갑을에서 을이, 백성과 임금에서 백성이, 남녀에서 여성이 앞으로 앞을 뛰어나오는 시대가 한번 나온다. 그래야 균형을 맞추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를 정자가 구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자제분들, 자식들을 가르칠 때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같이, 할아버지같이 살던 시절은 끝났다. 남녀가 평등이 올 때까지 끝까지 가겠구나. 이것이 바로 정역의 시절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독재를 해서 혼자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절대로 없는 겁니다.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전부 서비스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회항하는 자리고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앞으로는 일반 시민사회에 있는 보통 사람들 중에 대단한 지혜를 갖춘 인물들, 훌륭한 분들, 도인분들이 보통 자리에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너 스님은 말이죠. 제부되어 이대라 그랬습니다. 인재를 다른 시대에 구하지 마라. 지금 다 와 있다. 우리가 못 볼 뿐이고 찾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람들은 다 윤회를 해서 이 땅에 다 와 있는데 어리석은 눈을 갖춘 육안만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못할 뿐이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 와 있다. 이렇게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왜 그 훌륭한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1만 2천 도통궁자가 다 오게 된다. 이런 시대가 오는 세계를, 십수가 열리는 세계를, 정역이 일어나는 세계를, 그것을 바로 미륵이 하생하는 시절이라고 하고, 말법 시대가 끝이 나서 다시금 정법 시대가 한번 열리는, 열애묘루 후오백사라 그랬잖아요. 해탈 내고 선정 내고 그 다음에 다문 내고 탑사 내고 그 다음 투쟁 내고 시절을 거쳐서 다시 해탈 내고의 시대가 오는 시절이 바로 저 십수가 열리는 세계, 화엄이 열리는 세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타너 스님의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정역이 정역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역에 대한 연구는 단순하게 미래의 운명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다. 화엄이 열리는 세계를 말하는 거다. 결론은 화엄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화엄이 말하는, 정역이 말하는 십수는 뭡니까? 무국의 세계입니다. 무국은 뭡니까? 무심의 세계입니다. 참선해서 무심을 증득하고 앞으로 공으로 들어가는 분이 이 환란을 겪고 나면 굉장히 많이 해탈과 선정에 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 앞으로 엄청난 도인들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탈을 얻고 아라한가를 증득하고 환희용량해서 신수봉양했던 많은 분들이 나오듯이 앞으로 미륵의 시대가 한번 열릴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미륵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십수가 열린 시대에 문왕 8개의 시대에서 정역 8개로 오는 미륵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군림하는 미륵이 아니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미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저의 말인데요. 미륵 부처님이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미륵보살 방가사유상도 방가자로 해서 의자에 앉아 있고요. 보통 미륵은 다 서 있습니다.
입불이 많이 있으시다. 실천하고 행동하고 함께 우리와 함께 사는 그런 형태로 미륵은 오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김일부의 정역에 말이죠. 김일부는 육아의 선비임에도 불구하고 김일부의 정역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용화세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용화세월이라는 말이 나와요. 용화세월은 미륵세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유교의 선비 김일부라는 분이 전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궤도를 하나 만나서 계룡산에서 만나서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눈에 보여서 그걸 분석을 해서 그동안 수십 년을 닦아왔던 역학을 닦아왔던 분이 그걸 발견을 해서 이와 같은 역학의 세계를 정역이라고 하는 걸로 베풀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용화세계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일부의 정역은 상경이 15일원이라는 게 상경이고요. 하경은 11일원입니다. 이 11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조계종의 그 본사인 조계사 법당이 정읍의 보천교에 있었던 11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일제가 없애려고 할 때 그걸 우리가 가지고 와서 조계사에 모셨습니다. 11이라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 11입니다. 예. 문왕8개와 복휘8개, 문왕8개와 정역8개, 여기에 수화기제와 화수미제가 만나는 세계가 11의 세계고 여기에 이제 간과 동쪽을 대표하는 간방과 서쪽을 대표하는 태방이 만나면 8과 3이 합해지면 숫자가 11의 세계가 열린다. 이것이 새로운 동서문명의 세계가 이렇게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방이 한국입니다. 태방은 미국이자 서구 유럽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정역이 오면 타너 스님이 왜 항상 우리 간방이 세계의 중심이 한번 될 거다. 간태축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태방은 그대로 예전 그대로 있고 간방이 진방에서 간방으로 바뀐다. 중국이 동양을 대표하다가 동방을 한국이 대표하는 시절이 온다. 그래서 간태가 서로 짝을 이루면서 11이라고 하는 숫자를 형성한다. 태극과 무국이 태극, 무국이라고 하는 숫자 10과 태극이라고 하는 숫자 1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세계를 동서문명이 서로 회통되면서 11을 형성하게 되고 수화와 화수가 서로 만나가지고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보실 것 같으면 그러면 자, 2와 9, 그렇죠? 2와 9 이게 뭡니까? 화가 이게 금이죠. 이 화가 선천시대의 화가 후천으로 정역이 되면 이제 구가 돼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여름이 가을이 되는 것이죠. 여름이 가을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렇죠? 이제 7과 4, 그렇죠? 전부 다 화가 말이죠. 금이 돼요. 그래서 하추교역이다. 지구는 뜨거워져서 불기운이 들어와서 여름이나 이것이 여름에 태풍을 맞이해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거대한 한 지구의 변혁이 일어나고 나면 가을이 돼서 성숙한 금기운이 생기게 된다. 가을에는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동안 있었던 왕성했던 걸 다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때 지구에는 굉장한 손실이 많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타너 스님이 이것이 분명히 한번 유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다 말법시대에 거대한 대환란이 한번 일어난다는 예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새로운 후천 개벽의 시대가 한번 열리는데 이것을 용화정토라 그러고 용화세월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화엄이 열리는 세계가 곧 미륵이 오시는 세계고 무국이 열리는 세계고 반야공이 증득되는 세계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륵이 오실 때 깨달음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이 현실 정토가 되는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 정역에 입각해서 설명하셨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가 타너 스님의 이 미래학을 연구를 하면서 정역을 제가 혼자 독학을 해서 화엄과 정역, 타너 스님의 불교와 유교를 회통하고 동서 문명을 회통해서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한국의 역학과 한국의 정신 문명이 세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앞으로 간방의 세월이 온다고 말씀하셨던 그 대체적인 역학의 정역의 골자입니다. 정역은 굉장히 복잡한 책입니다. 굉장히 연구할 바가 많은 책입니다. 타너 스님 입적하신 지가 4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타너 스님의 미래에 대한 그분의 고구정령한 가르침과 그분의 정신이 이제는 다시 살아 일어나서 한국 국민이 모두 이 내용을 좀 알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전 세계 사람은 이 정역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타너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들은 잘 살고 있느냐? 물질 문명에 끄달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위정자들은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제가 탄어학이라는 말을 새로 썼듯이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돼서 한국학의 한 분야로 정립돼서 전 세계인에게 알려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강의도 우리 불교TV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이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되 마지막 강의로서는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 이런 시대에, 말법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살펴보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